비도 온다고 그래갖고 오늘 과연 많은 분들이 오실까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셔갖고 마음속으로 제가 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이은우 교수님께서 이거를 좀 진행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강의 끝나고 토론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좀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셔갖고 부득이하게 참으셨다고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저희가 개강식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했죠. 그래서 저희가 강의해드린 이은우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박 겉핥기, 그냥 언어만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병용 전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사무총장님이시고요. 지속가능발전 미래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일찍 오셔갖고 저희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오병용 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볼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응현 교수님도 만나는 사람들이 청주 가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이 청주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자주 오가면서 평택을 지날 때면 평택이 그리워서 우리 우민정 국장한테 가끔은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평택을 지나고 있다. 참 사연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임회장 하시는 김덕일 회장님 11년 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리우 플러스 20 회의를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준비 모임까지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돼서 야, 리우에 있는 술 좀 같이 먹겠다 했는데 갑자기 개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갔는데 이응현 교수님도 고향이 청주죠. 그래서 이제 고향 후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창원 교수님 아주 친형제같이 지내는 아주 좀 개인적인 인연이, 그리고 우리 저기 박환우 의원님은 지속가능발전이 업계에 저보다 또 대선배님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평택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충청북도 협의회 사무처장을 하다가 2014년부터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했죠. 그 기간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UN SDGs가 채택이 됐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근거 조항이 법적으로 없는데 제가 이제 지원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평택은 뭐였었죠? 박 의원님? 아름답고 푸른 편이지. 길다, 아름답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경기 같은 경우는 푸른 경기, 강원도는 청정강원, 뭐 충청북도는 청풍명을 20일, 뭐 충남은 충남의제 20일. 그래갖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구경꾼들이 그럽니다. 야,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단체에서 다 모였다. 본질은 하나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뭐 있죠? 요 상징물. 저거 UN 매점에서 제가 사온 게 아니라 UN 지원 SDGs 한국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하는 후배가 거기에서 사다가 저한테 준 거예요. 저한테 10개를 줬는데 이걸 갖다 전국적으로 뿌리려고 했더니 하나에 한 9,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울산 전국대회를 하는데 기념품을 뭐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지 만드는 업체에 했더니 한 개에 2,000원이래. 그래서 그 당시에 5,000개를 만들어 갖고 전국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인데 이제 충북대학교에 이제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 제가 이제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장하고 대학원장하고 같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모 대학 교수들이 저 배지를 한 70~80%가 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장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학원장이 또 대학 때 제 은사인데, 야 저기 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원장 뭐 하면은 대학의 최고 인텔리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갔더니 그 대학의 교수들이 70~80%가 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 배지를 대한민국에 대중화시킨 그 장군입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응현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일반적인 걸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오 국장님이 전화해서 저기 수강생도 수준도 엄청나게 높고 기본적인 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저렴하니까 수준 높게 나오기는 힘들고, 제가 쭉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된 거를 대략 봤어요. 가능한 한 그런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막 넘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없어지고 흔적은 없지만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교육이라는 게 이거 끝나고 뭐 자격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필기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골똘히 고민하거나 뭐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있어야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찻잔, 술잔, 마음잔 모든 것이 다 비워야. 그래서 지금 또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제가 제갈량보다 조금 낫죠. 제갈량이 적격대전에서 동남풍을 몰고 왔는데 어제 그렇게 덥던 게 오늘 여러분들 교육이 있다 그래도 제가 오니까, 제가 오늘 시원한 바람과 또 비를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앉아서 저는 한 8시 반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저는 8시 반까지 하고 30분간 토론인 줄 알았더니 한 50분 정도만 하고 그 토론을 한다 그래서, 야 얘기하는 재료도 없는데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나온 거고, 본질은 이거예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 넘치는 진솔한 대화를 지속하는 발전이 뭔지. 우리가 왜 학교에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있죠. 선생님이 뭐죠? 앞선 선자의 날생들, 먼저 낳은 사람이 선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되게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잘 쓰는 편인데, 여기서 강의를 하거나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창훈 교수님이 뭐 교수다, 박사다, 이 양반은 좀 특이하긴 해요. 박사학위가 있는데 또 모든 걸 떨쳐버리고 처자식 내평개 치고 중국 가서 또 박사학위 또 받으려고 공부하고 좀 독특한 사람인데, 일반적인 교수나 박사들은, 여기 뭐 또 다른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특출나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사람이죠. 먼저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기 박환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먼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고민하고 실무를 하고 그러다가 또 저기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지금도 환경쪽 활동을 하십니다만, 저는 이제 2011년도에 이 업계에 들어와서 쭉 요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깜깜할 때 이제 등불을 들고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52년도에 대기오염으로 12,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52년도보다 지금 뭐 서울 또는 지금 뭐 서울은 또 많이 깨끗해졌는데 공업도시 같은 데가 대기오염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2년도에 저렇게 죽었다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성이 생긴 겁니다. 오염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죽고, 저 당시에는 저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몰려온 거죠. 제가 오래전에
타이페이에 가서 놀란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 14도에 동사를 하는 거예요. 동사가 뭐죠? 얼어 죽어요. 우리나라에는 영하 14도에도 잘 안 얼어 죽는데. 근데 영상 14도에 왜 얼어 죽죠? 급격한 저하죠, 기온에.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전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 저기 자료까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이 최악을 외운다. 그럼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성을 더해야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겠습니까? 예? 환경.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 지속 가능성을 가장 저해하는 거예요. 저는 남북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 문제가, 환경 문제가 있어도 전쟁 하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기는 전쟁도, 아무리 아름다운 전쟁도 평화만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통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얘기만 하면 또 한 3박 4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중단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그냥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그냥 따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라고 하고 이제 그 적정 기술에 대한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1974년인데 1974년 저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그 오염 배출이 많이 되는, 환경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걸 갖다가 기술이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서 자기들은 깨끗하고 우리는 지저분하겠는데, 저는 뭐 그런 것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걸 과정이라고 보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울산이라는 동네에 가면은요, 울산 입구서에부터 악취가 뿌렸습니다. 태화강이 완전히 이건 뭐 냄새하고 거기 물고기 자체가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태화강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죠.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아직 안 됐나 모르겠네. 거기 이제 그 심리 대숲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연어가 진짜 펄쩍펄쩍 뛰는 그런 태화강으로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우리나라는 이 당시만 해도 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이라는 얘기보다 먼저 생긴 게 공해라고 했죠.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시작된 게 공추련, 공해 추방운동본부, 그래서 공추련으로 시작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성도 처음에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제한이 되죠. 우리 이제 평택이 지금 현재 지속협의 환경입니까? 총괄부서입니까?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로 갔습니까? 지금 이제 총괄부서로 많이 넘어가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거의가 수원하고 전주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환경부서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시작한 게 생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지속가능 발전은 뭐 많이 들었을 거고, 여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핵심어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 필요한 만큼만. 그다음에 환경 용량의 한계. 그냥 너무 진짜 과도합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지금 이제 8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130억까지 갔다가 이제 꺾인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80억이라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화를 나눠 가지면은 기아와 가난이 없습니다. 모두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80억이 다 먹으면. 그런데 8천만 명은 먹을 게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를 나눠 가지면은 전부 다 가난이나 기아나 이게 없죠. 그런데 부자 몇 명이 먹을 거는 부족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그런 겁니다. 용량이.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1992년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2012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제 21 및 기후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 원칙 등의 성명을 채택하고 의제 21에 대한 각국의 추진 상황을 평가 관리하기 위하여 이런 걸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지속의 사무총장 시절에도 지역에 가면 아니 유엔에서 하라는 건데 왜 국가에서 안 지키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선언이 있고 협약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선언은 그냥 선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력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 약속보다 더 큰 게 파리 기후협약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도 트럼프는 뭐라 그럽니까? 나 안 할래. 그러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핵 개발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국제적으로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나 핵 개발 할래.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유엔이라는 집단 자체가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제 그 1992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10년 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또 지방행동 21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지방의제 21,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수립 실천하는 거고, 지방행동 21은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의제 21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전략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민간 차원에서 민과 시민사회, 학계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갔죠. 이 부분에 제가 그 수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채택하는 날 지금 이제 부지사실은 역태영 부지사가 시장으로 계실 텐데, 내가 역태영 부지사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의 선구자이고 수원을 지속가능 발전의 메카라고 그때 축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음에 90년대 초반부터 역태영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단위에서는 이제까지 지속가능 발전의 명맥을 이어오고 노력해온 시민사회나 학계의 노력이 평화되면서 관주도로 또 돌아가려는,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경기도의 김포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민간이나 시민사회에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폐위기에 있다는 그런 또 불행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나마 평택은 상당히 복받은 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더군다나 평택대학교라는 이런 든든한 버팀목, 그 다음에 이 개인의 노력 몇몇도 참 대단하거든요. 여기 이제 몇 분의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이나 환경, 그린환경대학 뭐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최초로 태동을 한 게 충북 제천의 환경지도자대학일 겁니다. 그렇죠, 박 의원님? 예. 그런데 환경지도자대학이 이제 그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인증도 최초로 받고 이렇게 됐는데 환경지도자대학이 거기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커다란 게 뭐냐? 또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 힘도 있었지만 다음 주에 와서 강의할 오승일 교수가 그 당시에 그 제천에 있는 대학의 교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로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몇몇 그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그다음에 대학의 힘 이런 거에 의해서 평택은 대한민국 이제 향후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택 저기 제천에 가면은요 환경지도자대학 출신 아닌 사람은 거기서 행세를 못합니다.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작해서 환경지도자대학 출신들만 진짜 거의 그 졸업장이 없으면 거의 출마 자격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회에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까지 거기에 그 보니까 상임회장을 뭐 이런저런 교수님도 하시고 이런저런 뭐 지역사회에 유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환경지도자대학의 동문회장 출신이 이번에 그 평택지속협의 상임회장을 처음으로 한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다가 이제 질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갔던 사진 중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현관에 있는 그 제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몇몇 픽이 있습니다. 이게 신일관실도 있고 용인 입장이었던 분도 있지 아마 인천처장 지영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같이 참여를 해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이런 질적 전환을 이룬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진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 살면서 이렇게 생각들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사람만 생각하다가 통합적 가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 세대와 사람에 대한 건데 다음 세대와 생태계에 대한 관점을 두고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를 위한 행동만 하다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나 뭐 세월호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무제한 성장을 하다가 보존과 개발의 조화, 현 사회에 대한 체제에 대한 찬성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청, 낡은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새로운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 것이 되죠.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통합적 가치로 간다. 요즘 보면 뭐 파충류를 우리가 보존하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뭐 생물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개구리가 올챙이가 어떤 뭐 희귀생물이 개구리 저기 수어청개구리 이런 것들을 위하려고 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개구리나 두꺼비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결국은 누가 못 삽니까? 저는 저것조차도 인간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기 60대가 요걸 봅니다. 우리 저기 선생님 요걸 보면 1970년대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예. 잘 사는 대한민국, 번영, 경제개발, 공업화 이런 생각 하셨죠? 70년대. 근데 지금 저거 보면 무슨 생각 하시죠? 환경오염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똑같은 사물을 보고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진이 제대로 이게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데 지금은
도심지의 대표적 오염으로 변했습니다. 까치죠. 우리 큰형님이 저보다 17살 더 되셨는데 제가 막 5, 6살 때 큰형님 군대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 오시기 전에 까치가 울면은 야 우리 형님 저기 그 휴가 온다. 그리고 우리 큰형님이 그 당시 그 깡촌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카츄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캐러멜, 뭐 과자 이런 거 막 갖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그 당시에 먹었던 과자라는 게 번데기 과자하고 건빵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먹지 못하던 뭐 유과 그것도 뭐 돈 주고 뭐 돈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 형님이 온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게 보니까 1994년에 유해조류가 됐습니다. 이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더라. 국가 발전 패러다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성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있는 재화 전체를 모으면 5천만이 다 먹고 남습니다. 그런데 부자 1%가 가질 게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더 됩니다. 그런데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성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성장 분배 지향을 해서 국가죠. 그 다음에 21세기 이후에는 보전까지 나옵니다. 제가 1992년도에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7천에서 8천 불 정도 될 때예요. 제가 강의를 듣는데 그 당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2만 불 시대가 되면 개 장례식을 치르고 개 비석을 세우고 개한테 유산을 물려준대. 그래서 그 강사가 머리가 좀 돌았나 했죠. 그래서 지금 3만 불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시절이 왔죠. 제가 엊그제 저녁에 산책을 가는데 글쎄 유모차에 애기가 타고 있는 거야. 야 유모차에 애기가 다 타는구나. 맨날 강아지만 타는 줄 알았거든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돼요. 그렇죠? 요새는 유모차에 애기가 타면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어제 어떤 선배가 그러는 거야. 지역의 가수가 디너쇼를 하는데 티켓이 5만 원인데 그날 밥값이 5만 원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뭐 하냐? 그 사람은 자기 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새 공짜라도 안 먹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 요새 사람들이 저녁 먹자 그러면 나 저녁 안 먹을 테니까 끝나고 차 마실 때 연락해요. 누가 등산 가자 그러면은 등산까지는 좋은데 먹자 소리를 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응하거든요. 요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기 묘하고 비석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과거 경제 중심에서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와 사회와 환경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장 제일주의자들이 저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 또 사례를 들어서 영태훈 지사가 수원시장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환경운동연합부터 시작해서 지속가능 발전까지 그 양반이 상징적이잖아요. 뭐 환경운동연합에는 상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자체장 중에는 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개발 쪽에 뿔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리 놓고 뭐 공장 유치하고 이거 표를 찍지 내가 환경을 좋게 하는데 관심들이 적다. 근데 환경이 밥 먹여줍니다. 그렇죠? 수천 환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산 태화강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저기 누구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머무는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걸 해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는, 취업을 보고는 머무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밥을 먹여줍니다. 요것도 아까 영상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왔고, 이거 뭐냐면은 무분별한 개발이 원인이 돼서 지구 환경 문제라는 현상이 생겼고,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의제 21로 발전이 됐고, 그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저기 우리 60대 선생님 말고 또 어디 6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대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랬잖아요. 그 시절은 뭐냐? 땡거리가 없어서 먹느냐 못 먹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대로 하루 세 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게 7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이렇게 진지 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많이 먹어. 그렇죠?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양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질로 갑니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뭐로 가겠어요? 예쁘게 먹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지죠. 세상은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이제 그 6학년인 저보다 형님 누님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먹고 살다가 소득이 3,000불, 2,000불, 3,000불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지역 축제, 동문회, 향후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 못할 게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만, 얼마 전에 지역 행사에 갔더니 쓰레기 배출은 지역 행사에서 다 나오더구만. 무슨 운동 경기 하다가 잠깐 쉬면은 물병 하나 딱 따서 한 모금 마셔요. 그럼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속성이 뭐냐면은 요 시대에 머물러서 요 시대에 머물러갖고 어디 친목계든 어디서 야유회를 가잖아요. 야유회를 가면은 20명이 가. 그럼 밥 20인분, 삼겹살 20인분, 치킨 20인분, 과일 20인분, 그리고 토탈 한 50인분을 싸가. 그리고 30인분을 먹다 버리고 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요. 요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죠. 먹느냐 못 먹느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옛날에 고기 뷔페 이러면 대단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제가 그럽니다.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요즘 저녁에 행사를 하면서 한 5만 원짜리 음식 주죠. 뷔페 같은 거 주면서 뭐 주니까 와. 안 갑니다 요즘. 거기 가서 공짜로 5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집에 가서 강아지 고양이하고 노는 게 더 좋은 세상이 되었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간다. 우리가 웰빙 얘기하잖아요. 웰빙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웰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웰빙의 시대를 넘어서 로아스의 시대로 갑니다. 로아스에서 나오는 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인데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도 보존하고 나 이후에 오늘 어디서 보니까요. 누가 보내준 자료인가? 사막에 걷는데 펌프가 있대요. 우리 펌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저기를 하나 그림을 하나 갖고 올 거거든요.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해서 막 이제 물을 붓고서 퍼내면은 물이 밑에서 물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물을 빨아올리는 건데 아니 이제 저기 30대들은 펌프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펌프가 있고 거기에 물이 한 바가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무리 이 밑에 달콤한 물이 많습니다. 물을 드실 분은 이거를 붓고 퍼서 먹고 받아놓으십시오. 만일 급하다고 가다가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마셨으면 그 뒷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냥 목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물을 먹는 건 웰빙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만 잘 사는데. 근데 지속 가능 발전은 뭐냐? 그걸로 부어서 자기도 먹고 또 그 물을 뒷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계 어느 부족에서는 뭐라 그러죠? 우리 후손들이 써야 할 자연환경을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한테 빌립니다. 빌리면은 이자는 못 줘도 원금은 줘야 돼서 사기꾼들은 안 주죠. 예. 제 주변에도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후손들이 써야 될 그걸 우리가 빌려 쓰고 있으니까 후손들한테 본전은 그냥 남겨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지속가능 발전법도 참 많이 진화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법 개정하느냐고 참 엄청나게 고생하고 아주 진짜 공황장애까지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법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 존폐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상당히 안 좋아하는 정치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은 강릉의 권무 의원이라고 지금 뭐 대통령하고 친구라 그러죠. 그 양반이 발의를 해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경제, 사회, 환경 요거에서 이금이라는 아나운서 아시죠? 네. 이금이 그 양반이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그 양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자들하고 30분씩 조금 면담을 한대요. 면담을 하는데 어떤 제자가 어느 날 와서 교수님,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제가 27분 30초 동안 얘기하고 교수님은 2분 30초밖에 말씀하셨어요. 이금희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서 딱 2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설득을 잘하는 법. 낮게 느리게. 낮게 느리게. 그런데 낮게 느리게 다음에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약장사처럼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경제, 사회, 환경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옛날에는 경제가 무조건 중심이었는데 경제보다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이제 생태 환경이 더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1차원적 세상에 머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거의 다 이야기한 것들이죠. 가난이 취약의 연구, 성장의 한계, 참여 속에서 우리 공동의 미래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옵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가야 해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은 민주주의보다 더 대단한 개념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니까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요거예요. 북한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구나. 베트남은? 아니에요? 중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북한 국호가 뭐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예요. 왜 민주주의가 왜 아니죠? 민주주의의 요소가 적게는 뭐 서너 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만 해도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여행용 가방에 칫솔 하나만 가지고 가도 여행이고요. 속옷하고 뭐 다 준비해도 여행용 가방.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규정짓는 거에 걔들이 형식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렇듯이 그런데 지속 가능 발전은 그러한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요소를 끌고 가야 될 그런 자원이다. 생태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이것도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생태위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위기 이런 것들, 공동체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적 실천의 중심은 소통과 협력에 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제 20일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 협력입니다. 민관 협력이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여기도 아마 평택도 몇 년 전에 그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왜 시청에 담당하면서 아주 그 마인드가 괜찮았던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정용훈 팀장님. 정용훈. 그렇죠. 그분이 마인드가 박의원 그렇죠. 그 배우고 마인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실패가 없이 장기적으로 잘 간다.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세요. 형평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평등 개념과 형평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해방 정의 이게 다른데, 형평이라는 거는 작은 사람을 북돋워주고 큰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게 하고, 아니면 세금도 있는 대로 내게 하고, 부자나 대기업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거나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제조, 공장에, 기업에 전기요금이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싼 편일 겁니다. 우리 민간 전기요금보다도 훨씬 싸죠. 걔들은 기업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 또는 완전히 정의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앵매돌이라는 얘기가 있죠. 앵두나무는 앵두나무대로, 매화나무는 매화나무대로,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나무대로, 자두나무는 자두나무대로, 이게 조화를 이뤄야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가 앞장서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게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SB에서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2015년 9월 20일 날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됐죠. 공교롭게 2016년 9월 20일 날 유엔에서 채택되고서 딱 1년 만에 제가 반기문 총장하고 코리아나 호텔에서 같이 점심을
먹게 됐었습니다. 상당히 참 의미 있더라고요. 예, 이제 요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이 양반이 그 손영주님이 친일파라 그랬는데 시를 좋지 않습니까? 한송이의 국가꽃을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촉새는 그렇게 오른다 보다. 한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오른다 보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런 만단 신고 끝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탄생됐다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국가협회서라는 키를 넣습니다. 이게 72년부터 발전이 돼 오는 거다. 지속 가능성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일출이고 이게 일몰입니다. 아침에 떴던 해가 가려지지 않고 저녁까지. 그래서 역사성과 협의된 공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나오기 전에 이거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같은 경우는 진짜 유엔과 각 그 세계 각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시민사회까지 해서 합의된 그런 가치이고, 이거는 새천년 개발 목표는 그냥 90년대 후반에 야 새로운 세기가 오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니. 유엔이라고 있는데 우리 뭔가를 하자. 그래서 빈곤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거를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30분 생각했다가 40분 줄이려니까 조금 더 결론이 이겁니다.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8가지 목표가 있었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유사일에 처음으로 공동 문제 해결에서 거대한 합의를 이루는 결과물이고 이상적 수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너무 경시했다는 그런 문제점도 나왔고요. 목표의 역량을 기계적으로 결정했고, 요걸 고려치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천년 개발 목표를 기간을 연장하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재구성해서 하자. 아니면은 새롭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은 대안적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세수는 세부대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어낸 그런 그 2015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키워드를 딱 2개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 세상의 변혁이에요. 혁명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걸 갖다가 의식을 확 바꾸자.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밍이라는 이 단어를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80억 인구 누구나 다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 방향 보십시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방의원체, 흑격수의원칙, 통합적인 의사결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신 그런 부분입니다. 목표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제 약속이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걸 갖다 점검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요것도 아까 화면에서 보신 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리를 한 거죠.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요거가 중심 5가지 구성 요소다. 요거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일련의 목표들, 보편적인 적용, 기본적인 표준, 누구나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이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요. 그 다음에 KSDGs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에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해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17개 목표, 유엔에서 17개니까 17개를 그대로 하자는 데도 있고, 처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17개를 할 것이냐, 서울하고 해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빼자! 뭐 이런 논의도 했는데 17개를 했고요. 원인은 보면은 지역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10개를 한 데도 있고 20개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적 특수성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하위 목표는 적용 가능한, 그 다음에 국제표에 일치하는, 그리고 좀 융통성 있는 행동지향적인, 그리고 정의가 분명한 이런 거고, 지표는 그걸 통해서 계량이 수치화가 가능하고 계량이 가능하고 평가가 가능한 그런 걸 갖다가 지표라고 표현을 하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특징은 뭐 요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편성, 변형, 그 다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유엔에서 일반적으로 발표를 하면 됐습니다. 근데 유엔은 뭐냐면은 미국 애들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예산의 대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국에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을 선임하는 것도 미국의 입김이 제일 많이 작용하고, 그런데 그래서 거의 그냥 뭐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 끝났는데, 이거는 버튼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특이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게 대단한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그 초한지 많이 읽어보셨죠? 유방, 항우, 장기를 넣어도 유방과 항우가 나옵니다. 초하고 하나고. 근데 유방은 야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항우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뜻은 어때? 그러면 거의 제가 초한지와 삼국지를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은 참모는 없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신한의 갱이라는 게 나와요. 그 항우가 진나라의 진시황의 저기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서 30만의 포로를 끌고 가다가 신한이라는 그 계곡에서 걔들을 전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몰살을 시킵니다. 근데 몰살을 시키는데 항우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 참모들 몇 명하고 회의를 해요. 근데 참모들을 몇 명 부르는데 누구만 부르는지 아세요? 반대 안 할 놈들만 불러갖고 반대 안 할 놈들만 불러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 모집단의 요거 뭐 차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인식만 하시면 되고, 자료들이 다 있을 테니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큰 것들이 뭐냐?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지지하고 성평등을 넘어 또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보건 위생의 통합, 환경 문제 세분화, 그다음에 산업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분야까지. 저기에는 뭐냐면 MDGs 새천년 개발 목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경제 부분이 외시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바가 있었죠. 새천년 개발 목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제,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미세먼지,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많이 심각하죠, 다들. 어떤 애기 안 낳는 이유를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제가 7남매 막내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죠. 야 아무리 많이 낳아도 나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겠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결혼하면서 와이프하고 그랬죠. 우리 자식을 안 낳는 게 어때 그랬죠. 그러니까 왜 안 낳느냐 뭐 낳습니다. 낳는데 와이프한테도 그랬죠. 우리 아들이 신민이 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이 너무 불안해. 그랬거든요. 후손을 안 두는 게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들의 2세들, 아주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큰 최초의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갖는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SDGs 그리고 실천은 nowhere 없는 게 아니라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신청을 하는 순간 이미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통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안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희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강의만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 그 평택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사실 유네스코 인증도 받았지만 환경부 장관상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강의 질 부분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강좌를 이끌고 참여한다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강연과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함께 이행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8회 그 지속가능 발전대학도 그러한 기조와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어땠습니까? 네, 좋았죠. 네. 우리 그 오병석 총장님이 오시면은요 기분이 팍팍 납니다. 에너지가 텐션도 높고 에너지도 높으시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힘들을 많이 주세요. 희망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의보다는 조금은 이제 쉽게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것들이 물론 이제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참아주시고요. 일단 먼저 우리 그 오병영 총장님의 그 강의에 대해서 좀 총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 생각했던 지속가능 발전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생각들을 이시화 그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내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2시, 3시에도 성인강을 축구하면 네,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개발학교에 공부하는 이시학이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새벽 2, 3시에도 손흥민, 이강인 축구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 열광 팬인데 오늘 축구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돈을 얼마나 줘도 잘 참석을 안 합니다. 축구는 보려고 새벽에 그래 일어날 정도니까. 이영민 교수님이 또 이래 꼬시더라고요. 살 이렇게 그래가지고 왔는데 본인은 안 계시고 지금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토론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좀 해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한가하게 에어컨 나오는 강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토론할 시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경험이 많으신 우리 오병영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초기부터 정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강의가 아주 명쾌하고 강의가 잘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도시를 전공하고 도시 개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 이런 한가할 때가 적어도 시민이나 기업인들은 목표가 다르지만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신 좀 차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공의 특성상 도시를 사람의 행복한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서 노력을 많이 할 때 지금 도시 분야뿐만 아니고 전 인류적으로 최대 관심사지만 도시 개발 쪽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도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연구도 진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속가능 발전, ESG, 탄소 제로, 중립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공동의 핵심은 환경 오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 오염이라는 단어보다는 기후 변화, 저는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숨어 있는 핵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그 기후 관련해서 도시 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첫째는 기후 변화 용어를 일단 고쳐야 된다. 우리가 기후 관련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모르겠지만 기후가 지금 세상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자의 모임이 아닌데 기후 변화란 말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오리엔트된 용어고 사실은 기후 위기란 말이가 더 맞겠죠. 이것은 기후가 피해를 예상하고 즉시적으로 당장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단어가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보다는 기후 위기가 지금 현 상황을 잘 파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몇몇 교수님들은 아직까지도 기후 위기가 자연 현상의 일부고 맞죠. 어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트럼프가 그중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100편에 나온다면 95편 이상의 논문들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기후 변화는 대부분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소비지향적인 이런 자본주의 생산 체제 아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가짜 뉴스, 기후 변화 이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한강한 인식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는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보기에는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아직까지도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요새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기후 변화가 실제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쳐진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 계획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건물을 이렇게 짓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적시적으로 급박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심각성을 다 아시고 그 많은 우리 평택시민 중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정말 우리 지구의 미래가 진짜 참혹하고 비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접근을 못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걸 정말로 보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미래가 아주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이다. 어느 또 신문에 보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들이겠죠. 탄소 중립이 아니고 제로.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20, 30년에는 산업시대 이전의 기온보다 1.5도 정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지금부터 하나도 배출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시기를 많이 놓쳤고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기후 위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코비드도 마찬가지고 가뭄, 홍수 심각한 거죠. 홍수는 한번 피해를 당하면 그 도시가復興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산불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호주에서 2019년 6월이 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박수 나오다 뒤에는 관심이
좀 그렇겠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방황했고 10억 마리 이상의 곤충이 아니고 동물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19년 2020년에 그 산불로 피해당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면적이 2.4배. 이거 말고도 미국의 서부에 산불 난 거 보이죠? 무섭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산불 난 거 보시죠? 그거 진짜 보면 제 아는 사람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뉴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뉴욕 지금 인도의 먼지 환경의 대기 오염 지수가 200이라 그러면 비유를 한 겁니다. 뉴욕 같은 데는 400. 이게 오래되면 지속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나오죠. 워싱턴 DC까지도 그 영향이 엄청 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쨌든 지금 원인 밝힐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도시개발 몸이 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 이 도시개발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에 따르면 이건 기본적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혁신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5년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빠른 2, 3년 내에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때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의 삶이죠. 잘 사는 사람들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의 번영이 아니고 그분들이 생존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도시 기후 위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눈에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물 문제하고 전기 문제입니다. 홍수 문제, 그거 관련된 전기 이런 거죠. 만약 홍수나 전기가 끊긴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 쪽으로는 좀 빨리 되겠죠.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전기가 보름만 안 들어와 보세요. 제가 아파트에 전기 한 번 안 들어오니까 전기 냉장고 안 쓰고 컴퓨터 안 쓰면 되니까 우리 와이프 화장실 들어가 나오고 제가 들어가니까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고 그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물과 전기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안보, 이렇게 시민은 특히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믿을 수 있느냐? 있죠. 미국, 유럽, 독일 보세요. 그 잘 사는 나라도 지금 엉망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제가 혁신적이라는 것은 평택시가 됐든 서울이 됐든 우리도 해안을 가지고 홍수, 가뭄 피해가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에 도쿄 근처에 지하에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갔죠. 길이가 6.4km에 돼가지고 그 물탱크가 축구장 2배입니다. 근데 나가는 물들도 그 터널도 엄청 길게 했죠. 돈은 많이 들었겠죠. 한 10년 이상 공사 냈을 것 같습니다. 1초당 수영장 1개에 물이 빠져나갈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을 지금 다 해놨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서울에 가면 공원 밑에 공원 있잖아요. 서울공원도 있고 공원인데 그 밑에 조금씩 만들어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거 아주 택도 없죠. 저리도 없고. 뉴욕은 거기 허리케인이 좀 살고 2020년에도 허리케인이 왔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거기도 한 100km 정도 되는데 해안 쪽으로 홍수 오면 파도 치면 그걸 막아주는 방화벽이 있잖아요. 그걸 해안선을 따라서 방화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가진 자는 높은 데 살고 물 없으면 물 사 먹고 할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쓸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시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 대비는 제가 보면은 그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번영을 위해서 재생 가능한 건물을 짓고 이거 중요하죠. 그걸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기술 개발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도시를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그 발표하신 분 우리 오백룡 그 교수님께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위주의 자본주의 정권을 잡겠다는 정부의 조직하에서는 항상 타이밍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시민들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민들이 파워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평택시가 됐든 서울이 됐든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비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 위험한 시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시화 교수님 말씀 아주 생생하게 잘 들으셨죠? 예, 지금 제가 약간은 이제 요약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역할은 이제 두 분의 강의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선생님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시화 교수님은 크게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젠다를 넘어서서 액션으로 가야 된다.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중요성들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점. 또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관점, 개인적 관점에서 지구, 국가,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 통합적 관점에서 지구, 국가,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자연의 역습, 일종의 또 가이아 이론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도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 이시화 교수님은 11번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 11번 목표가 뭔지 아시죠? 네,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깨끗한 물과 물 얘기죠. 6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청정 에너지, 전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7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산업혁신과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목표뿐만 아니라 9번 목표, 10번 목표인 그 불평등 해소 문제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상을 그려주셨는데요. 아마 이후 우리가 이제 강의 때도 들으실 부분인데 이클레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2,5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 정부들의 협의체인데 여기서 얘기했던 5가지 도시 비전을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도시를 만드는 것, 자원순환 도시를 만드는 것, 자연 기반의 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회복력 있는 도시, 재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전환, 삶의 전환인데요. 제도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으쌰으쌰 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정치의 문제,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것, 그리고 삶의 정치, 시민 참여 정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짧은 10분 동안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시화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질문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인 기재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SDG 교과서라고요. 작년에 제가 책을 냈는데 아마 좀 이따가 기념판도 나오긴 할 겁니다. 많은 오늘 좀 질문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우리 그 직업급에서 사무국에서 좀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금 자신 있게 궁금했던 부분들 지금부터 한 3-4번 정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번 정도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병영 총장님 답변 듣고 제가 마무리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그 힘들게 쓴 책을 주신다 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뭐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 제가 일어난 거는 책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는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어떤 것이든지 뭐 가정도 그렇고 지금 이 사회도 그렇고 지속 가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시원 교수님, 뭐 이창호 교수님, 우병영 위원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뭐 기후라든가 뭐 환경, 뭐 경제, 뭐 정치, 뭐 그런 그 쓸만한 그런 모든 걸 갖다 붙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오늘 그 말씀들 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제 생활 주변에서 좀 더 사회적으로 이걸 확산시켜 나갈까? 지금도 지속 가능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전문가들이시니까 지속 가능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근데 처음에 와서 제가 영어로 처음 얘기했어요. sustainable. 이게 뭔가 도대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여기서 답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좋은 말씀 앞으로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정원에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은 앞으로 우리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함께 또 역할 분담해서 실행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우리 도시가 지구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큰 질문입니다. 무겁고 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지속 가능 발전이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좀 킵을 해오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성함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정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요새 챗GPT라고 이제 AI 챗봇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챗GPT를 넘어서 이제는 어떠한 사진 편집도 AI가 해주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이나 글도 써주고 그림도 만들어주는데 이 AI가 점점 더 발달하는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SDG, ESG도 강의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경제론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우리가 논의했던 게 그거였어요. AI 시대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챗GPT 심각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지식인들이 해왔던 혹은 교수들이 해왔던 이 논문 목차도 바로 3분 만에 만들어내더라고요. 특히 석사 논문 정도는 3분이면 챗GPT가 뽑아내기도 합니다. 많은 직업들이 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의 부분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들을 기업인이나 언론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장밋빛 미래보다는 대단히 이제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세계가 보인다라는 인문학자, 사회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또한 지금 질문으로 제가 킵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3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네. 네, 박찬우라고 합니다. 이샤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병용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의 어떤 글로벌한 의제 수립 자체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개발 국가들, 이 국가들 속에서 지금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가장 절실하게 있는 국가들한테 과연 선진국들은 그동안 순전히 개발을 다이크로 실질적인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게끔 기후 위기라든지 이 문제를 실제 만든 장본인들이 지금 이 의제를 내놓고서 그 책임을 지키라는 책임은 저개발 국가에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유엔에서 그런 어떤 의제화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지구적으로 얼만큼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맞물려 서서 어떤 이 지금 저희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의 확산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한 우리 인자들이 사회적인 실천체로서 과연 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들이 평택시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 활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지만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어떤 시민 권력 또는 개인 권력이 과연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천체들이 제대로 힘을 갖고 있는지가 좀 잘 안 보여서 두 번째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심오,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SDG 연구를 수행하고 한중일 비교도 하고 유엔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 말씀이 어느 정도 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DG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어쩌면은 선진국 중심의 어떤 세계적인 협약 헌장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SDG가 실현 가능한 것이냐, 2030년까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 세 번째가 이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평택에서 SDG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들이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거버넌스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버넌스 협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냐, 오일의 메커니즘 아니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아주 깊이 얘기하면 더 나아간다라면 이 정도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이 또한 이제 3개월 내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또 토론하시러 오신 우리 이응영 교수님 때문에 오셨지만 우리 이시아 교수님한테 막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보다는 오병영 총장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도에서 이야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광이 후진. 지난번 들어보셨죠? 물은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다. 차곡차곡 채우면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오늘 다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조금은 좀 길게 차근차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우리 오병 총장님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창원 교수 말씀하셨듯이
전체 과정을 다 듣다 보면 풀릴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 첫 시간에 질문으로 온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제가 잘 모르거나 그다음에 지역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챗 GPT 관련 AI 관련 요것과 그다음에 지금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에서의 실천 이 부분은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버넌스라는 게 진짜 애매합니다. 어떤 행정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진 자가 줄 만큼 형식적 요건만 갖추는 게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하던 얘기인데 어떻게 녹색 사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처하느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선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제가 알고 제 지식이 짧은지 몰라도 우리 역사상 시스템에 대해서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조대왕이 나름대로 국가의 여러 가지 부분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고, 현대사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거쳐갔습니다만 제대로 분야별 시스템에 시도를 했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 정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 오늘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용실에서 듣는데 아주 좋은 얘기 하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인다 그러더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 그러면은 70%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요,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나 인권이나 국민 의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나라의 시스템을 보면 공교롭게 다당제이고 그 다음에 비례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대한민국에 300명인데 600~700명 정도로 늘려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 예산을 지금 현재 금액으로 동결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배로 늘린다. 그리고 국민들이 찬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여하고 자꾸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해야 주고 그래야 그것이 제도로 반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는 참 어려운데 뒤로 돌아가는 건 잠깐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뤄놓은 인권, 자유, 평등,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올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심이고 실천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실천을 해야 진짜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기 절약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도가 될 수 있게 직접적인 참여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발전대학에 입학 신청을 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황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둘 쌓여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오늘 내일 쉽게 되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이게 좀 이 분위기를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치 얘기는 가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도 그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지속가능 발전은요,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하게 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선과 혁신의 관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우리가 토론하는 중에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 또 오셨어요.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8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걸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오국장님 계시고 저도 있고 이용현 교수도 계시지만 우리 손 회장님 아니셨으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성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았는데 여기서 조금 미리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속 가능성을 생태학적 불가능성에 대한 대응 개념, 환경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엔에서 얘기하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한 통합적 관점이면서 한편으로 뭔지 아세요? 사회적인 합의 능력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다.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것,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점들을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 능력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4가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9가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냥 나열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적인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협동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병희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건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장기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제도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오수길 교수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혹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9가지 어떤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할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산의 어떤 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실천도 있고 제도로서의 실천도 있습니다만 제가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류화돼야 된다는 것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SDG를 주류화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에 지방정부 정책에 SDG를 녹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화 시켜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오병용 총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가. 17개 목표를 12개로 한다는 게 현지화는 아니고요. 17개 목표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우리나라에 맞게끔 현지화하는 과정,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알아야 연장을 하죠. 인지도가 높아야 또 영향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SDG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거죠.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뭘 하냐면 우리 동네에, 우리 조직에, 우리 기관에 SDG를 모르는 사람을 제도로 만드는 것을 실천 과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식도를 높여나가죠. 그래서 평택 지속가능 발전 대학도 마찬가지로 인지도도 높이지만 인식도도 높이는 과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활성화 과정들은 아마도 계속 논의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좀 모아서 더 좋은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정찬 청년이 이제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SDG, ESG 할 때 강의를 할게요. 다만 이제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빛과 그늘,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늘 그늘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SDG는 특히 아무도 소개하지 않는다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을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이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SDG와 관련해서 과연 선진국만의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제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ESG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ESG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신흥제 자본주의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녹색 보호주의 장벽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SDG는 그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다만 이제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엔이 과연 민주적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엔은 과연 전 세계 193개국의 모든 회원국의 이해를 대변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책에도 썼고 강의안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지금 강조하는 게 유엔 혁신입니다. 강대국에 의한 유엔이 아니라 유엔을 193개국 회원들에게 줘야 된다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 원칙입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이 지배하는, 러시아가 지배하는 유엔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지배하는 유엔이 아닌 유엔 총회가 함께할 수 있는 유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독일의 또 혹은 유럽의 이제 많은 정부들도 안보리 대신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문제는 별도의 또 논의를 통해서 제가 실천 방안들을 우리가 제시할 거고요. 거버넌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치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어쩌면은 정치적 선동일 수 있습니다. 레토릭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 협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야 됩니다. 정보를 행정만 갖고 있어서는 그건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자원, 인적 자원과 재원이죠. 이것을 행정만 공유했을 때 그것은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책임과 권한의 공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과 권한의 공유가 없었다 볼 수 있죠. 일종의 대행체제였습니다. 행정이 하기 싫은 것을 시민사회에게 넘겨주거나 기업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거버넌스라는 이름을 갖고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자, 권한과 책임의 공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책임과 성찰의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거버넌스, 특히 로컬 거버넌스는 현재 이제 자원의 공유 정도, 정보의 공유 정도를 지향하고 있는 아직 미숙한 거버넌스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정책 선동으로서의 레토릭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오병훈 총장님 말씀했던 169개의 세부 목표, 그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거버넌스 통해서 공동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사실 과제입니다. 우리의 의지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민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과 기업에는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죠? 통치의 원리가 있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론의 장으로서 어떤 그 체계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민족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민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부분들에 대한 요약 정리를 좀 하고 덧붙이려고 했는데요. 더 하면은 할까요? 예, 그러면 5분 정도만 지금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오늘 오병훈 총장의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50분 정도밖에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향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복습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첫 번에 오병욱 총장님께서 PPT 딱 띄웠을 때 뭐가 떴죠? 비워야 한다. 왜 비우죠?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부는 무당 망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주류적인 사고와 주류적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72년도, 92년도, 2002년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2015년도까지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외우실 건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어요. 근데 환경 인식만이 아니라 중요성만이 아니라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어요. 2002년도 오니까 한 단계 나와서 환경, 경제, 사회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고도화시킨 게 2015년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SDG를 합의 채택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큰 SDG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 환경 용량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수업 과정에서 보실 겁니다. 두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특정한 계급, 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동, 다시 말씀드리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DG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보편성, 그다음에 뭐 포괄성, 변혁성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변혁성이라는 부분들은 오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합의했던 203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우리 사회의 변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계 변혁이 아니라 트랜스포밍은 레볼루션이 아닙니다. 뭐죠? 전환입니다. 특정한 국가 권력을 누가 쟁취하는가의 문제 아닙니다.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를 건설하고 낡은 국가기구 안에 새로운 국가기구를 통해서 통치하고 명령하는 레볼루션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에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과 함께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디가더라도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트랜스포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으로 변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규모, 백캐스팅, 그리고 아무도 소외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해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OP 얘기를 이제 아까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것입니다. 그래서 5개 P가 17개 목표 중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와 사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5개의 P축으로 나눴지만 사람, 번영, 지구, 평화, 제도, 파트너십으로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오늘 더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속가능 발전이 왜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회 구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30 의제입니다. 정확하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SD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DG가 언제까지 한다고요? 2030년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SDG 목표 달성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죠? 아니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액션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751을 3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더 이야기하면 이제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같이 토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드리면서